사화 줄거리. 청면수 양지는 드디어 채태사 생신강을 그만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이끌고 떠나지만 대추 장수를 가장한 조개 일행 6명과 막걸리 장수로 분한 백승에게 속아 넘어가 결국 생신강 금은보화를 모두 털리고 만다. 한편 백승이 잡혀 조개와 일행이 위험에 처하자 급시우 송강은 조개에게 기뜸을 해 몸을 피하게 한다. 양산박으로 피한 조개 일행은 임충과 의기투합하여 도량이 좁은 두령 왕륜을 없애고 양산박을 장악한다. (8) 급시우 송강. 이사이 제주부에서는 태수가 갈렸다. 신간 종부유는 도임하는 그날로 구간 태수에게 양산박의 도적들이 흥왕하여 그 사이 많은 강군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버렸다. 이까지 손바닥만한 고을에 강한 병사와 맹장도 없이 대체 무슨 수로 그 많은 도적의 무리들을 잡을 것인가. 더구나 그들이 그냥 양산박에 들어박혀 있지 않고 성내까지 쳐들어와서 군량이라도 내놓으라 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여야 좋겠느냐 말이다. 부유는 마침내 진수군관을 불러다 상의한 다음 새로이 군사를 뽑고 말을 사며 꼴을 모으고 군량을 쌓아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변 방비를 어미하였다. 공문이 운성현에 이르니 지현은 받아보고 곧 앞사 송강을 불러 문안을 작성하여 각 향촌에 돌리라고 명한다. 송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조개의 무리가 생신강을 겁탈하고 양산박으로 들어가 허다한 관군 인마를 또 죽였으니 한 번 관가에 잡히면 곧 멸문의 화를 당할 것이 아니겠느냐. 대체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단 말인고. 마음속으로 번민하기를 맞이하느나 자기 직책을 또한 어찌할 수가 없다. 첩서후사 장문호에게 분부하여 각향 각보에 두루 문서를 돌리게 한 다음 송강은 아문을 나섰다. 따로이 갈 곳도 없어 사처를 향해 걸음을 옮기려니 뒤에서 누군가 앞사 나으리 하고 부른다. 돌아다 보니 아는 중매쟁이 왕파가 웬 노파 하나를 데리고 분주히 뒤를 따르며 마침 잘 배웠습니다. 저 좀 여쭐 말씀이 있사와요. 다름이 아니라 이 할머니 사정이 하도 딱해서 그러는뎁시오. 하고 옆에 섰는 노파를 가리킨다. 들어보니 따는 그의 사정이 딱하였다. 그는 본디 동경 사람으로 산동에 아는 이가 있어서 그를 바라고 영감 염공과 더불어 외딸 파석이를 데리고 나섰던 것인데 일이 공교롭게도 찾는 이는 이미 오래전에 어디론지 가고 없었다. 그래서 새 식구는 이곳 운성현으로 굴러 들어와 그간 딸 파석이가 소리를 팔아서 근근히 그날을 지내왔던 것인데 염공이 우연히 병들어 눕더니 마침내 저승길을 떠나고 만 것이 바로 어제다. 만리타양의 청천벽력으로 이 일을 당한 모녀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망연하기는커녕 당장 장사 지낼 비용조차 아무 마련이 없는 것이다. 생각다 못하여 평소에 왕래가 있던 왕파를 찾아보고 어떻게든 주손을 좀 하여 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왕파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으랴. 그래서 심히 민망하여 하던 차에 그처럼 송강을 거리 위에서 보고 전후 사정을 고한 것이었다. 송강은 전부터 관제와 야기를 널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왔으며 항상 남의 가난한 것을 구하고 어려운 것을 덜어주기로 그 이름이 산동 하북에 들린 터이다. 그렇길래 모두 그를 급시우 송강이라 일컬었거니와 이날도 왕파의 입으로서 연파성 모녀의 딱한 사정을 듣자 마음에 측은히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열량은자를 내어주었다. 연파는 100배 살해하고 돌아가서 무사히 장사를 치렀다. 그러나 장사는 치렀어도 이제는 또 모녀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망연하다. 이국리 저국리 하던 중에 은인 송강이 아직도 독신으로 지낸다는 말을 듣고서 그는 곧 왕파를 찾아갔다. 들으니 송합사 나으리가 여태껏 독신이라는구려. 본댁은 송가촌이시라는데 더구나 객지에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소. 내 딸 파석이가 나이 18에 인물이 과히 남에게 빠지진 않으니 앞사 나으리께 첩으로나 드려볼까.
빤히 아는 우리 신세에 달리는 앞사나리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아무래도 수고해 주셔야겠소. 왕파는 그날로 곧 송강을 찾아보고 이 말을 하였다. 송강은 처음에는 좀처럼 듣지 않았다. 그러나 왕파는 며칠을 두고 문턱이 닳게 드나들며 조른다. 송강은 끝끝내 물리치지 못하고 서왕 안에다 집을 한 채 얻어서 연파석에게 살림을 차려주었다. 그러나 본래가 송강은 무예만을 사랑하는 호걸이요 여색에는 지극히 범연하니다. 살림을 차려준 당초에는 밤마다 찾아왔으나 한 보름 지나자 차차 발길이 멀어진다. 젊고 아리답고 또 다정한 연파석은 마음에 심히 부족하였다. 어느 날 송강은 첩서후사 장문원이를 데리고 파석이를 찾아와 술자리를 벌였다. 이 장문원이란 남자로서는 아까우리만치 낯짝이 반반한 데다 우선 젊었고 또 오이판으로 돌아다녀 소리깨나 할 줄 아는 자라. 본래가 창기 출신으로 그렇지 않아도 송강을 마음에 부족하게 알아오던 파석이 그냥 무심히 지나칠 리가 만무한 노릇이다. 송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파석이는 연의 눈을 들어 문원에게 추파를 건네니 상말에도 이르기를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도 움직이지 않고 배가 가지 않으면 물도 흐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계집편에서 이렇듯 먼저 뜻을 통하는 터에 본래가 주석지도인 장문원이가 모르는 채 하고 있을 리가 없는 노릇이다. 그 뒤로 송강이 없는 때를 타서 몇 번 연파석이의 집을 드나드는 중에 이 음탕한 두 남녀는 마침내 서로 정을 통하고 말았다. 파석이가 한번 장문원이를 안 뒤부터는 더구나 송강에게 뜻이 없어 그가 모처럼 찾아주어도 왔느냐 말 한마디 없다. 본래가 송강이 여색을 탐내어 파석이를 첩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그렇듯 계집이 자기를 싫어하는 눈치를 보자 이편에서도 자연 발길이 좀 더 멀어졌고 송강의 첩 연파석이가 장문원이와 정을 통하여 지낸다는 소문이 고을 안에 자자하여 마침내 그의 귀에까지 들어오기에 미쳐 송강은 아주 발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파석이는 도리어 그것을 기화로 날이면 날마다 장문원이를 집안으로 끌어들였으나 그 어미 연파는 좀 생각이 달랐다. 송강이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하고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딸은 철없이 저러고 있지만 만약에 송강에게 버림이라도 받는 날이면 그야말로 모녀 두 식구가 아주 밥줄이 끊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연파는 연에 사람을 보내서 송강을 청하였다. 그러나 바쁘다 핑계하고 두어 달 동안이나 파석이를 찾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때 일이다. 송강이 현아에서 물러나와 막 사처로 향하여 돌아가려니까 저편으로부터 한 사나이가 땀이 비오듯 하여 가지고 걸음을 재촉하여 오다가 문득 발길을 멈추고 서서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본다. 송강도 마음에 괴이쩍어 마주 바라보니 머리에는 백범량 전립을 썼고 몸에는 흑록 나오를 입었고 집신 간발하고 허리에 칼차고 등에 큰 보따리를 졌는데 얼굴이 어디선가 한번 본 일이 있는 사람 같다. 누구던가? 내 어디서 본 사람인가? 송강이 속으로 생각을 하려니까 그 사나이는 문득 앞으로 달려들며 송합사시죠? 하고 묻는다. 그렇소. 나는 송강이오마는 형장은 뉘시오.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네, 모르겠는데요. 한번 어디서 배운 듯도 하오마는. 그 사나이는 주위를 잠깐 둘러본 다음에 조용히 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디로 좀 가실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술집을 찾아 들어갔다. 구석진 방해가 서로 자리를 잡고 앉자 그 사나이는 등에 진 보따리를 탁자 아래 내려놓더니 넙죽 엎드려 절을 한다. 송강은 황망히 답례하고 물었다. 조카는 과연 누구시던가요? 몰라보시겠습니까? 한번 조보정 장상에서 압사의 은택으로 위태로운 목숨이 살아난 적발기 유당입니다. 오, 참 유당형이시던가. 대체 이곳에는 웬일이시오? 군관들의 눈에라도 띄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다니시오? 실은 압사 은택으로 저희 7사람이 위태로운 목숨을 부지한 뒤로 양산박으로 들어가서 조보정은 도두령이 되시고
오악군은 군사가 되시고 공손승은 병권을 잡으시어 본래 산채를 지키던 임충, 두천, 송만, 주기의 네 무리와 함께 모두 11명 두령이 졸개 700~8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모두 압사에 막중하온 은택이시라 도저히 보답하올 길이 없거니와 이제 그 만분지 1이라도 은혜를 살해하려 하옵고 이 사람이 조두령의 서찰과 황금 100냥을 가지고 이렇듯 와서 뵙는 것입니다. 송강이 조계의 편지를 펴보니 제3 살해하는 뜻이 적혀 있고 끝으로 주동과 뇌행에게도 예물을 전하여 달라는 부탁이 있다. 송강은 품속에서 초문대를 꺼내 조계의 편지를 그 속에 간수한 다음 술을 가져오라 하여 유당과 함께 먹었다. 얼마 안 있어 날이 저문다. 송강은 유당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오래 머물러 계시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니 그만 돌아가시지요. 오늘 밤에 필시 달이 밝으리이다. 예, 곧 양상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받아주십시오. 유당은 보따리에서 100냥 황금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러나 송강은 받으려 않는다. 여러분 두령의 후인은 감사하오마는 받지 않아도 받은 거나 진배 없으니 도로 가지고 가셔서 군용으로나 보태 쓰시지요. 또 주동이나 뇌행도 받으려 안 할 것이니 하여튼 이대로 곧 돌아가시오. 남의 이목이 시끄러우니 오래 계시는 것이 부질없습니다. 말씀은 그러하오나 조두령의 분부를 받자와 이처럼 나선 몸입니다. 산채의 호령이 심히 엄명하여 이대로 제가 돌아갔다가는 중한벌이 내릴 것이니 그리 마시고 받아주시지요. 아닙니다. 만약 정 그러시다면 내 답장을 써드릴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 가시지요. 그래도 유당은 재산 받아주기를 청하였으나 송강은 끝끝내 듣지 않고 술집 주인에게 필연을 빌려 유당에게 답장을 써서 주었다. 유당은 하는 수 없이 일껏 가지고 온 황금 100냥을 송강의 답서와 함께 도로 보따리 속에 넣어서 등에 지고 술집을 나서자 바로 양산박을 향해 밤길을 떠났다. 유당을 보낸 뒤 송강은 혼자 사처로 향하여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누군지 등 뒤로서 압사나으리, 원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하고 부른다. 송강이 고개를 돌려보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연파였다. 연파는 분주히 송강의 곁으로 달려오더니 그래 원 세상에 그럴 때가 어디 있단 말이오. 네 그렇게 사람을 보내 좀 오시래도 그저 밤낮 바쁘시다고만 하시니. 내 딸년이 곡에 워낙 배운 게 없어서 뭐 잘못하는 게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그저 이 늙은 사람 낯을 보아 용서해 주어야지. 그래 경우가 안 그렇소. 하여튼 잘 만났소. 어서 같이 집으로 가십시다. 내 딸도 대체 나으리가 웬일이실까 하고 그저 매일같이 기각이 여삼추로 날이 오시기만 고대하고 있지요. 타고난 수다로 한바탕 늘어놓는다. 어쩌다 이것을 또 예서 만났누. 송강은 생각하며 오늘은 역시 좀 바빠서 내 내일 가리이다. 그러지 마시고 나으리 같이 가십시다. 아니야, 정말 볼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앞으로 다시 발길을 내어놓으려는 송강의 소매를 연파는 팔을 내밀어 꽉 붙잡으며 참말이지 나으리, 무엇에 놓여오셨소? 대체 왜 그러시오? 원 내 딸이 나으리께 뭐 잘못한 게 있었나? 난 도무지 모를 일이로군. 정말 왜 그러시오? 왜 그러긴 뭘 왜 그래? 내 오늘 미진한 공사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설사 미진한 공사가 참말 있기로 그것 좀 안 보았다고 설마 지연상공이 나으리를 벌줄이일까. 어서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십시다. 아무리 말하여도 막무가내라 송강은 하는 수 없어. 그럼 내 가겠으니 하여튼 소매나 놓으시오. 마침내 할미를 따라 2달 만에 첩의 집을 찾았다. 기어코 송강을 끌고서 집으로 돌아온 연파는 대문을 들어서자 즉각 다락 위를 향하여 예 아가 하고 소리쳤다. 어서 좀 내려온. 네가 밤낮 오매불망 못 잊어 하는 그리운 님인지 댄님인지 내 불러왔다. 이때 파석이는 홀로 평상 위에 모로 들어누워 등잔불과 눈시름을 하고 있다가 문득 아래층에 저희 어미가 짓거리는 소리에 옳지 장문언니가 왔구나.
마음에 기쁘고 반가워 불이 나게 일어서서 머리를 얼른 매만진 다음에 나는 듯이 층계를 뛰어내려갔다. 그러나 층계를 다 내려가서 창살 틈으로 그 안을 엿보니 유리등 앞에가 앉아있는 것은 그렇게도 고대하고 있던 장문원이 아니라 송강이다. 파석이는 그만 셀쭉해졌다. 그대로 도로 위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평상 위에가 누워버렸다. 연파는 딸이 일건 층계를 내려왔다가 곧 도로 위층으로 올라가 버리는 눈치에 속으로 당황하여 힐끗 송강편을 곁눈질한 다음에 다시 한마디 소리쳤다. 이에 아가, 나으리가 여기 계신데 너 왜 내려오다 말고 도로 올라가니? 아가, 어서 내려온, 어서 내려와. 그러나 위층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 할미는 송강을 향하여 연에 얼레발을 친다. 나으리가 그새 너무 돌봐주시지 않는 통에 저희가 고대고대하다가 이제 그만 지쳐서 저러오. 자, 어서 올라가셔서 나으리가 좋은 말로 위로시켜 주시오. 자, 어서 위층으로 올라가십시다. 송강은 마음속에 불쾌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래도 말없이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파석이는 그대로 평상 위에가 누워있는 채다. 원 이해가 왜 이러나? 나으리가 안 오신다고 그저 쫑알대다가도 모처럼 오시면 또 이 모양이니. 그저 내가 나리 비위를 맞춰드려야지 나리더러 내 비위를 맞춰달랬어야 되겠느냐. 자, 어서 일어나거라. 할미가 잡아 끄는 손을 파석이는 획 뿌리치고 아니 왜 혼자 야단이오. 참 우스워 죽겠네. 그래도 할미는 교의 하나를 들어다가 송강이 앉아있는 맞은편에다 놓고 딸을 굳이 잡아 끌어다가 그 위에 앉힌 다음 아가, 내 아래 가서 술상을 봐올 동안 모시고 그간 그리던 이야기나 좀 하렴 하고 말을 남기고 분주히 아래로 내려왔으나 문득 자기가 안주거리를 장만하러 나간 사이에 송강이 가버리면 어쩌나 하고 염려되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주 밖으로 고리를 걸어버렸다. 연파는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피운 다음 안주 등속을 사가지고 돌아와 분주히 상을 보아 위층으로 올라갔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까 자기가 나갈 때 보던 바로 그대로 두 사람은 서로 외면을 한 채 한마디 말도 없이 앉아있다. 아가, 어서 이리 와서 나리께 약주를 거내라. 파석이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할미는 눈을 흘긴 다음에 이번에는 송강을 향해 웃는 낯으로 나리, 그저 모든 걸 용서하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너무 귀염만 받고 자라나서 버릇이 없구려. 자, 나리마저 그러고 계시지 말고 어서 한 잔 드시오. 잔을 들어 권하니 송강은 마지 못하여 받아서 마셨다. 연하여 석잔을 권하고 자기도 자작으로 석잔을 먹은 다음에 연파는 다시 파석이 편을 돌아보고 아가, 그러고 있지 말고 그만 이리 온. 난 먹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나리 앞에서 그러는 법이 아니다. 어서 이리 온. 파석이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저것이 아무래도 오늘 밤은 예서 묵으로 들 것이라. 술이라도 취해서 골아떨어지기 전에는 필연코 나를 귀찮게 굴 것이니 숫째 술이나 자꾸 앵겨서 얼른 쓰러져 자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상머리로 와서 할미가 권하는 대로 술잔을 받아 먹으니 연파는 그만 입이 벌어져서 자, 한 잔 더 먹어라. 나으리도 어서 좀 더 잡수시고. 연하여 딸과 송강에게 권하고 자기도 연거푸 마시니 정작 두 사람은 아직도 취하기가 멀었는데 연파 혼자 취하고 몽롱하여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아니, 깎아세운 장승들이야. 도무지 말들이 없으니. 아무래도 술이 덜 들어가서 그렇지 하고 술을 권하여 장가진 마다들 무던하단 소리. 이갓집 막내딸 여우라는 이야기, 이건 이렇고 저건 어떻고 할미는 술이 취하여 혼자서 수다를 늘어놓다가 밤도 늦었으니 그럼 상은 그만 물려야겠구먼. 나으리, 남은 것이나 어서 마저 드시지요. 송강에게 술 2잔을 더 권하고 아가, 그럼 나으리 모시고 편히 쉬어라. 하고 파석에게 이르고 다음에는 또 송강에게 나으리, 오늘 밤엔 재미 많이 보시고 내일 아침엘랑 부디 늦게 일어나시오. 인사를 마친 다음 분주히 술잔을 수습하여 들고 연파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가 내려가 버린 뒤에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똑같은 모습으로 외면한 채 앉아 있었다.
송강은 그래도 혹시 계집 쪽에서 무슨 동정이 있을까 하고 기다려보았으나 마음속으로 한결같이 새서방 장문원이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파석이니 송강에게 무슨 정다운 말 한마디가 있을 턱이 없는 일이다. 밤은 더욱 깊어갔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있다. 그러자 멀리서 초루 소리가 이경을 알릴 때 문득 파석이가 생각난 듯이 교의에서 몸을 일으켰다. 송강이 어쩌나 하고 동정을 보려니까 계집은 가만히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그대로 침상 위로 올라가 옷을 입은 채로 저편 벽을 향해 누워버린다. 송강은 마음에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새삼스럽게 내가 왜 왔던고 하고 뉘우쳤으나 이미 이처럼 밤이 늦었으니 이제부터 사초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다. 하는 수 없다. 그저 잠깐 눈을 붙였다가 날이 밝는 대로 즉시 돌아가자. 그렇게 작정하고 건책을 벗어서 탁자 위에 놓고 웃옷은 벗어서 의가 위에 걸고 또 난대는 풀어서 침상 난간에다 건 다음에 송강은 침상으로 올라가 파석이와 서로 등을 마주진 채 누웠다. 잠을 청하나 좀처럼 오지 않는다. 어느덧 삼경이 지나고 사경이 지났다. 계집은 정말 잠이 들었는지 혹은 저도 안 자며 그렇게 꼼짝도 않는지 아무런 기척도 없다. 잠을 자기는 틀렸다. 오지 않는 잠을 구태여 청하면 무엇하랴. 송강은 오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올 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냉수로 얼른 낯을 씻은 다음 그는 분주히 옷을 주워 입고 층계를 내려갔다. 아래층 저의 방에서 자고 있던 연파가 발소리로 송강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한마디 한다. 나으리 벌써 가슈. 원 날이나 밝거든 가시지 않고서. 그 말에 송강은 대답도 않고 곧 밖으로 나와 바로 사처로 향하였다. 겨우 몬동이 틀 무렵이다. 현문 앞을 지나려니 맞은편에 등불이 하나 깜빡거린다. 매일 새벽같이 탕약을 팔러 그곳으로 나오는 왕공이라는 늙은이였다. 송강이 그 앞으로 가니 왕공은 고개를 들어 황망히 인사를 한다. 압사 나으리, 이렇게 일찍 오니 웬일이십니까? 내 간밤에 술이 만취가 되어서 쓰러져 자다가 경고를 그만 잘못 들었구려. 아마 약주가 과하셨던 게로군요. 성주 이진탕이라도 한 잔 잡수시지요. 그래, 이진탕 한 잔 먹읍시다. 송강은 등상에 앉아서 왕공이 주는 이진탕을 한 잔 받아서 마셨다. 그러자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다. 왕공은 본래 처자도 없는 늙은이가 매일 거리에 나와서 탕약을 팔아 근근히 그날그날을 지내는 가엾은 신세이다. 송강은 그 정상이 가련하여 일찍이 그에게 관제를 사주마 언약하였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대로 무심히 지내온 것이다. 지금 왕공의 허연 머리와 주름살 투성이 얼굴을 보는 중에 문득 그것을 생각해낸 송강은 마침 가진 돈도 있었으므로 곧 왕공을 보고 말하였다. 내 벌써 전에 관제전을 내어주마고 말만 해두고 그만 이때까지 무심히 지내왔소 그려. 지금 생각난 김에 드릴 테니 곧 짐상랑이 집에 가서 하나 사다가 아주 집에 갖다 두시오. 나으리 감사옵니다. 그렇잖아도 날이 깨진 신세가 참으로 태산 같은데 이리 또 간제전을 내리시니 아마도 이 하늘 같으신 은혜를 이 생에서는 못 갚아 올릴까 보아요. 그저 저생에 나가서 말이 되든지 나기가 되어서라도 나리 은혜를 보답하지요. 원천만의 말을 다 하는구려. 송강은 곧 돈을 내어주려고 품에다 손을 넣었다. 그러나 응당 있어야 할 초문대가 없다. 송강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제야 알겠다. 간밤에 파석이 집 침상 난간에다 난대를 걸어놓은 채로 새벽에 급히 나오느라 잊어버리고 왔다. 그 난대에 초문대와 헤이도가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헤이도는 아무래도 좋다. 다만 초문대가 문제인 것이다. 초문대 속에 들어있는 조개에게서 온 편지가 문제인 것이다. 허기야 어제 술집에서 유당이 그 편지를 꺼내줄 때 송강은 보고 난 다음에 즉시 그 자리에서 불에 살라버릴까도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유당이 보고 있는 터에 아무렇기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나중에라도 그런 줄을 편지 보낸 사람이 안다면 응당 섭섭히 생각할 것이었다. 그래 자기 사초로 돌아와서 없애버리자던 노릇이 뜻밖에도 길에서 그처럼 연파에게 붙들렸고
파석이에게로 끌려가서는 그가 혹 수상쩍게 생각이나 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그냥 둔 채로 그만 잊어버리고 나왔다. 전에도 보니 때때로 곡본을 뒤적거리는 것으로 보아 계집이 글자를 아는 모양이다. 제가 만약 초문대에서 조계의 서찰을 꺼내 읽기라도 하였다면 일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송강은 몹시 당황하여 등상에서 곧 몸을 일으켰다. 원 이런 정신 좀 보아. 내가 정작 돈을 안 가지고 나와 이러는구먼. 지금 곧 집으로 가서 내 가지고 오리이다. 이 말에 왕공은 못내 송고하여 한다. 뭘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갔다 오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아무 때 주시면 어떠셔서요? 내일 주셔도 좋고 모레 주셔도 그만인뎁쇼. 아니라오. 돈만 두고 온 것이 아니라 또 잊어버린 게 있어서 어차피 다시 갔다 와야 해. 말을 마치자 그는 황급히 파석이 집을 향해 달려갔다. 한편 연파석은 송강이 방에서 나가자 곧 자리 위에 일어나 앉아 그것 때문에 잠만 못 잤네. 저는 그래도 내가 마음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모양이지만 정말 싫은데야 어떻게 해. 이번엔 정말 화가 나서 갔나 보네. 다시 안 오려면 오지 말라지. 안 오면 난 더 좋아. 혼자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이제부터 한잠 늘어지게 자려고 옷을 훌훌 벗어 탁자 위에 놓고 다시 자리에 들려 하다가 파석이는 문득 깔깔대고 웃었다. 침상 난간 위에 송강이 놓고 간 자란 안대가 눈에 띈 까닭이다. 못생긴 게 이걸 잊어버리고 갔네. 두었다가 장서방이나 오면 줘야지. 팔을 늘려 집어들려니까 난대 끝에 헤이도와 초문대가 달려있다. 돈량이나 들었나 보네. 제법 무거운걸. 파석이는 초문대 속에서 돈을 꺼내 세어보고 혼자 빙긋 웃었다. 장서방이 근래 얼굴이 좀 못됐던데 이걸로 뭐 보양할 거나 좀 사먹일까. 돈을 다 꺼내고 보니 초문대 속에 한 통 서찰이 들어있다. 이건 누구한테 쏜 편지인가? 무심히 꺼내어 펴보자 파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글올 속에는 조계를 위시하여 허다한 사연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것 봐라. 내가 장서방하고 같이 살게 되려니까 참 별일이 다 있구나. 그런 줄 몰랐더니 이게 양산박 도적대들하고 알아가지고 이렇게 편지 왕래까지 해. 더군다나 도적놈들에게서 돈을 100냥씩이나 받아먹고. 하지만 내 목숨은 내 손아귀에 달려있으니 그런 줄이나 알아라. 혼자 입속말로 중얼대며 돈과 서신을 도로 초문대 속에다 집어넣었을 때 문득 아래로부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니까 어미가 그저 그랬댔지. 내 그래 너무 이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송강이 다시 온 것이 분명하다. 파석이는 황망히 초문대를 자리 속에다 감추고 바람벽을 향하여 들어누워 거지 코를 골았다. 송강은 방으로 들어서자 계집이 누워있는 침상 난간부터 보았다. 그러나 난대는 이미 그곳에 없다. 그는 마음속으로 심히 당황하였다. 물론 계집이 감춘 것이 분명하다. 자기는 이 계집하고 다시는 한마디 말도 주고받기가 싫었으나 또한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송강은 침상 앞으로 가서 계집의 허리에 손을 대고 흔들었다. 내 초문대 어디 있니? 계집은 정말 자는 채 대답이 없다. 그러지 말고 어서 이리 내놓아라. 그래도 대답이 없어 송강이 더욱 세차게 계집의 몸을 잡아 흔드니 파석이는 그제서야 몸을 획 이편으로 돌아 누우며 한마디 톡 쏜다. 남 달게 자는데 와서 깨우는 게 누구야? 송강은 속으로는 괘씸한 생각을 금치 못하면서도 음성은 더욱 부드럽게 하여 그렇게 딴전 피우지 말고 어서 내어다오. 초문대가 무슨 초문대예요? 언제 맡겼어요? 어서 그러지 말고 내놔라. 이 난간 위에다 걸쳐둔 채 나갔는데 그새 다른 사람이 밖에서 들어온 일이 없고 내가 감추지 않았다면 누가 감췄단 말이냐. 그래, 내가 감췄다고 합시다. 그래도 내놓지는 못하겠으니 어쩔 거요. 그러지 말고 어서 내놔라. 난 못 내놓겠수. 정 찾으려거든 나를 관가로 끌고 가서 도적으로라도 몰아보시구려. 내 언제 너를 도적으로 못 냈니? 몰고 싶더라도 몰지 못할걸. 임자는 나하고 장서방 일로에서 아마 심사가 좋지 못해 하나 봅니다마는 그래도 도적들하고 내통하는 것보다는 죄가 가벼울걸.
아니나 다를까 계집은 그 서찰을 보고야 만 모양이다. 송강은 몹시 당황하였다. 우리 가만 얘기를 하자. 누가 듣기나 하면 어쩌니? 지은 죄가 없다면야 아무가 듣기로써니 됐습니까? 정 그 편지가 필요하다면 내 3가지 청을 들어주세요. 그럼 내줄 테니. 3가지 청 말고 30가지라도 들어주마. 말은 쉽지요. 아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들어주고 말고. 그럼 내 말하지요. 첫째는 내가 임자한테 들여놓은 문서를 돌려주고 이번에는 임자 편에서 문서를 하나 써주되 내가 장서방한테로 개가를 하더라도 다시 두말 없겠다고 그렇게 해주겠소.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둘째는 내 몸에 붙인 의복과 폐물은 말도 말고 살림살이와 집까지도 말끔히 나를 주겠다고 그것도 아주 문서에다 적어주시겠소. 그러마 셋째는 또 뭐냐. 편지에 보니까 이번에 임자가 양산박 두령에게서 황금 100냥을 받았습디다 그려. 그걸 나한테 그대로 주시오. 내가 2가지 조건은 다 들어주겠다마는 셋째 조건만은 할 수가 없다. 양산박에서 내게 돈 100냥 보낸 것은 사실이다마는 내가 받지 않고 돌려보낸 것을 어쩌겠느냐. 받기만 했다면야 너를 주겠다마는. 듣기 싫어요. 일건 보낸 걸 받지 않았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요. 어서 여러 말 말고 내놓아요. 남들은 어쩐지 모르겠다마는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정 못 믿겠다면 더도 말고 사흘만 기다려다오. 내 집안 진물을 팔아서라도 어김없이 100냥 돈을 만들어서 너를 주마. 자, 어서 초문대를 이리 다오. 파석이는 코웃음을 친다. 나는 초문대를 지금 곧 임자에게 내어주고 임자는 돈 100냥을 사흘 뒤에 나를 주겠다. 누굴 갓나내로 알고. 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맞동거래 하십시다. 글쎄 없는 걸 어쩌느냐. 그럼 그만이지 없다는 걸 누가 억지로 달랬나. 내 어디 두고 봐야지. 내일 공청에 나가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는지. 송강은 참을 만큼 참았으나 계집이 공청 2자를 입 밖에 내어놓는 순간 이제는 더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다. 내 정말 안 내놓을 테냐. 못 내놓아요. 송강은 달려들어 계집이 덮고 있는 이불을 획 젖혔다. 계집이 깔고 누운 난대 한 끝이 힐끗 보인다. 송강은 곧 와락 달려들었으나 계집은 2 손으로 초문대를 잔뜩 움켜쥐고 놓지를 않는다. 뺏으려거니 안 뺏기려거니 서로 다투는 중에 난대에 달린 헤이도가 절로 칼집에서 쑥 빠진다. 송강이 그것을 잡아들자 파석이는 살인이야 하고 외쳤다. 그 소리에 왈칵 치밀어 오르는 노여움을 억제할 길이 없어 송강이 그대로 파석이의 오른팔을 움켜쥐고 그 목에다 시퍼런 칼날을 꽂아버리니 오직 한 칼에 청춘은 목숨을 잃는다. 한때 노여움으로 하여 마침내 연파석을 죽이게 된 송강은 초문대 속에서 조개의 서찰을 꺼내 등잔불에다 살라버리고 난대를 집어서 허리에다 찬 다음에 층계를 내려왔다. 이때 연파는 아래층 제방에서 2 사람이 위에서 그렇게 말다툼을 하여도 모르는 체하고 그대로 자리 속에 누워 있었으나 급기야 딸이 살인이야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기에 미쳐서야 허둥지둥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었다. 황망이 방문을 열고 나서려니까 위층에서 막 송강이 내려온다. 아니 대체 웬일들이슈? 할미는 앞으로 달려들며 물었다. 파석이가 하도 무례한 소리를 하기에 내 지금 죽이고 내려오는 길이요. 그러나 할미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모양이오 그려. 함께 올라가 봅시다. 할미는 그래도 믿지 않고 송강의 뒤를 따라 층계를 올라갔다. 그러나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자 그는 너무나 처참한 광경에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리고 다음에 송강을 쳐다보고 물었다. 나으리, 그래 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내 부득이해서 한 일입니다. 나도 사내 대장부요. 이대로 도망할 생각은 조금도 없소이다. 모든 것을 하라는 대로 하지요. 착하신 나으리께서 오죽하셔야 이러셨겠소. 따져본다면 모두가 내 딸년 잘못해서 생긴 일이지. 하지만 이것마저 없고 보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망연합니다. 그려. 그것은 염려 마시오. 나도 집에 땅마직이나 가지고 있는 터라 의식 걱정은 안 하시게 하여 드리리이다.
그래 주신다면 내 뭘 또 바라겠습니까? 다만 이 애가 이 모양으로 죽었으니 장사 지낼 일이 걱정입니다 그려. 그건 어렵지 않지. 오작행인에게는 내가 미리 말을 해둘 테니까 아무 일 없을게요. 그렇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럼 아주 이 길로 같이 나가서 관제를 사오십시다. 두 사람은 시체 있는 방과 대문에다 각각 굳게 자물쇠를 채워놓은 다음에 함께 진삼랑의 집으로 향하였다. 아직도 날이 환히 밝지 않았다. 두 사람은 새벽거리를 말없이 걸어갔다. 길은 바로 현아 앞이다. 송강이 그 앞을 그대로 지나치려 할 때 참으로 뜻밖이었다. 이제까지 말없이 그를 따라오던 할미가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허리를 잡고 늘어지며 이놈이 살인을 했소. 이놈 잡아주시오. 하고 소리소리 외치는 것이 아닌가. 송강은 당황하였다. 손으로 연파의 입을 틀어막고 미쳤소. 왜 이러시오. 하고 무마시키려 하나 좀채 들을 할미가 아니다. 살인한 놈 여기수. 살인한 놈이요. 더욱 기가 나서 외치는 소리에 아문 안으로부터 포도 군간이 몇 명 뛰어나왔으나 누군가 보니 뜻밖에도 급시우 송강이라 군간들은 도리어 할미를 향하여 꾸짖는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이 앞사 나으리는 살인 같은 걸 할 뿐이 아니야. 어디서 그따위 수작이야? 연파는 더욱 기고만장 길길이 뛰며 외친다. 아니요, 이놈이 정말 살인을 했소. 어서 잡아주시오. 어서 잡아줘요. 차츰차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송강의 위인이 본래 어질고 착하여 상하 모두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터라 누구 한 사람 연파의 말을 믿는 이가 없다. 할미는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 것을 보자 재차 송강의 팔에 잔뜩 매달려서 이놈아 들어가자. 내 도망 못 간다. 소리소리 지르며 그를 아문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창 발광할 때 문득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앞으로 썩 나서며 이놈의 할미가 누굴 가지고 이러는 거야. 소리를 버럭 지르는 사나이가 하나 있다. 그는 당호아라고 조강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다. 일찍이 송강의 신세를 많이 졌더니 이날 뜻밖에도 그가 연파에게 그렇든 노상에서 공경을 당하고 있는 광경을 보자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서 나으리한테서 손을 놓고 썩 물러나거라. 내 못 놓겠느냐. 이 녀석이 까닭도 모르고 왜 이러는 거야. 만약 너로 인해서 이놈을 놓쳐버리는 날이면 내 모가지가 대신 날아갈 것이니 그리 알아라. 당호아는 크게 노하였다. 그는 달려들어 억센 주먹으로 할미의 면상을 쥐어지르니 연파는 소리를 지르며 송강의 팔을 놓고 털썩 주저앉는다. 이 틈에 송강은 재빨리 사람들 틈을 헤치고 달아났다. 이것을 보고 할미가 벌떡 일어나 뒤를 쫓으려 하는 것을 당호아가 달려들어 볼을 또 쥐어지르니 연파는 또 한 번 땅에 가 쓰러지며 당호아를 향해 발악이다. 너로 해서 송강이를 놓쳐버렸으니 너 이놈 대신 나하고 태숙께 들어가자. 송강이가 내 딸 파석이를 죽인 살인범이야. 도망시킨 내 죄가 작을성 싶으냐. 이 말을 듣자 당호아는 새삼스럽게 당황하였다. 그 정말이요. 누가 그런 줄 알았나. 알고 모르고 이놈아, 너 때문에 살인범을 놓쳤으니 너라도 잡아가지고 들어가야겠다. 이놈아, 어서 가자. 포도 군간들은 할미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송강을 잡을 마음이 도무지 없어 그의 뒤는 쫓으려고 하지 않고 다만 당호아만 잡아서 앞세운 다음 연파와 함께 현아로 들어갔다. 지연은 처음에 송강이 살인을 하였다고 들었어도 얼른 믿어지지가 않았다. 송강은 성실한 군자다. 그가 살인을 하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연파의 소지를 받고 장문원의를 시켜 오작행인과 사람들을 불러 연파 집으로 가서 살펴보니 시체 곁에 떨어져 있는 한 자루 칼은 바로 송강의 해이도가 분명하였다. 그래도 지연은 송강을 죄인으로 옳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애매한 당호아만 가지고 제3 추문하니 이 모습을 보고 장문원의는 청상으로 올라와서 품한다. 칼이 바로 송강의 해이도가 분명한 터에 어째 송강을 잡아다가 신문하시지 않습니까? 계집 죽은 것이 마음에 분하고 애석하여 기어코 송강을 잡아다가 분풀이를 하고 싶어하는 장문원이다. 이렇듯 여러 차례 지연을 조르니 지연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을 송강의 사초로 보내 그를 잡아오라 하였다.
그러나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알리되 송강은 이미 자기 사처에 없고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도 그의 거취를 알 수 없다 하더라 한다. 이 말을 듣자 장문원이는 다시 나서서 품하였다. 비록 송강은 도망하였더라도 저의 아비 송태공과 아우 송정이가 송가촌에서 살고 있는 터이오니 그들 부자를 잡아다가 신문하심이 마땅할까 하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영을 내려 서너 명 포도군관을 송가촌으로 보냈다. 공인들이 공문을 가지고 이르렀다 듣자 송태공은 곧 그들을 맞아들였다. 서로 자리를 나누어 앉자 공인이 가지고 온 공문을 태공에게 내어주니 태공은 보고 나자 말하였다. 송강은 이 사람의 자식이면서도 실상은 자식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비의 말을 단 한 번이나 들은 일이 없고 허구한 날 속만 석이기로 내 하도 괘씸하여 수년 전에 본현 관장께 말씀을 올리고 아주 적을 뽑아버려 그 자식은 지금 우리 호적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를테면 아주 남이지요. 그 불추한 자식이 언제 무슨 일을 저질러 이 늙은 아비까지도 욕을 볼지 알 수 없는 일이라 그래 내 정관께 말씀 올리고 아주 징빙문적까지 내다가 두었으니 그것을 보셔도 아실 일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송태공을 잡아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공인의 무리는 이날 술잔이나 얻어먹고 돈량이나 받아 넣은 다음에 그대로 돌아왔다. 지연은 말하였다. 이미 그렇듯 집빈 공문이 있고 또 송강에게 달리 친척이 없다니 그럼 일천간 상금을 걸고 각처에다 알려 빨리 잡아들이도록 할 밖에 없을까 보다. 그러나 장문원이는 불복하였다. 그는 곧 연파를 충동하여 머리 풀고 산발하여 청상에 나가서 발악을 하게 하였다. 송강이는 제 아비 집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온데 어찌하여 상공께서는 잡아주시지 않는가요? 지연은 꾸짖었다. 저들이 이미 3년 전에 부자의 의를 끊었다 하여 집빙문처까지 가지고 있는 터에 난들 어쩌겠느냐.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입죠. 송강이가 본래 효성이 지극해서 이 운성년 일판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빙문첩이란 정령코 가짜지요. 가짜예요. 네, 그 무슨 소리냐. 전관이 내신 공문이 가짜라니. 괴이한 말이로군. 연파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몸부림을 쳐가며 울었다. 천하에 사람 목숨같이 중한 것이 다시 없는 터에 상공께서 살인범을 그대로 두시다니 이 어인 말씀이시오니까. 정 그러시다면 저는 상사로 나가서 다시 호소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가엾은 내 딸아. 상사로까지 나가서 호소를 하겠다는 데는 지연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주동, 내행 두 도두에게 송가촌으로 가서 송태공의 장상을 사사치 뒤져 범인 송강을 잡아오라 명하였다. 지연의 명을 받은 주동, 내행 두 도두는 곧 토병 40명을 이끌고 송가촌으로 나갔다. 송가장에 이르자 토병들을 꾸짖어 장원을 둘러싸게 하고 안문은 주동이 지키기로 한 다음 내행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지연이나 마찬가지로 내행 역시 송강을 잡을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는 터라 건성으로 장원을 한번 삥 돌고 나와서 한마디 하였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디다. 그럴 테지. 하지만 또 누가 아우. 이번엔 어디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소. 주동은 안으로 들어서자 곧장 불당으로 발길을 향하였다. 그 앞에 이르자 그는 한번 사방을 살펴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공상을 한 옆으로 비켜놓고 마루장을 들었다. 마루장 밑에 줄이 달려있다. 주동은 서슴지 않고 그 줄을 한번 잡아당겼다. 그가 줄을 잡아당기자 구리방울 소리가 댕그렁하고 나더니 마루장 밑으로부터 송강이 나타난다. 주동은 그를 향해 말하였다. 제가 상공의 분부를 받자와 내행과 둘이서 토병들을 데리고 나오기는 하였습니다마는 형님을 잡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언젠가 형님이 치중에 절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불당 안에 은신할 곳이 있다고. 공상으로 가려놓아 아무도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라고 일러주신 것이 생각나. 그래 형님이 이곳에 계실 줄 믿고 들어온 길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상공께서도 형님을 재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저 장문원이란 놈이 자꾸 연파를 충동하여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 통에 이번에도 하는 수 없이 저희 두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도 아주 마음 놓고 계실 곳이 못 되니 다른 데로 몸을 피하실 도리를 차려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몸을 피할 곳이 있기는 세 군데가 있지요. 하나는 창주 횡해군 소송풍 시진의 장상이요. 하나는 백호산 공태공의 장상이요. 또 한 군데 몸을 의탁할 만한 곳은 청주 청풍제의 소이강 화영인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이렇듯 가실 데가 있으신 바에는 한시바삐 어느 곳이고 한 군데를 정하셔서 즉시 이곳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이대로 계시다간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저는 물러갑니다. 송강은 백배 살해하고 도로 마루장 아래로 몸을 숨겼다. 주동은 널판을 들어 구멍을 막고 그 위에 먼저대로 공상을 눌러놓은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말하였다. 사사치 뒤졌으나 역시 아무데도 없습디다. 그러기에 내 뭐랬소. 그만 돌아가십시다. 토병의 무리를 이끌고 곧 돌아가려 하는 두 도두를 송태공은 굳이 초당으로 청하여 들여서 술을 내어 접대하고 토병에게도 술과 밥을 주었다. 적을 뽑아 이미 우리 호적에는 없지만 그래도 그 자식으로 하여 두 분 도두께서 이처럼 멀리 나오셨으니 이 사람은 못내 송구하고 불안스럽습니다. 송태공은 장객에게 명하여 20냥 은자를 내어오게 하였다. 그러나 주동과 내행은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송태공이 굳이 받아주기를 원하니 두 도두는 그 돈을 토병들에게 나눠주고 마침내 송가장을 떠났다. 그들이 돌아간 뒤 송강은 곧 송태공과 상의하고 길 떠날 채비를 차렸다. 가는 곳은 창주 횡해군 소송풍 시진의 장상이다. 송태공은 송강이 혼자서 길을 나서는 것이 마음에 불안하다 하여 그의 아우 송청이 함께 따라 나서기로 하였다. 때는 시들은 풀 속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평사 모래 위에 기러기가 떨어지는 늦가을 겨울의 초입이었다. 소송풍 시진은 대주 황제의 적파 자손으로 의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우습게 알아 천하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니 곧 당시의 맹상군이라. 서신 왕래는 몇 번 있었어도 서로 보기는 처음인 송강이 그렇듯 불시에 찾아가자 그의 기쁨은 컸다. 그는 우선 먼 길을 오느라 고단한 몸을 더운 물에 목욕하게 하고 새 의복과 신발을 내어 송강 형제에게 갈아입기를 청한 다음 후당에다 연석을 베풀어 접대하였다. 술자리에서 송강은 자기가 연파석을 죽이고 몸을 피하여 이곳까지 이른 일을 호소하였으나 시진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그만 일은 말도 말고 설사 형장께서 조정의 명관을 죽이시고 창고의 재물을 훔치셨다 하더라도 저의 장원에만 계시면 무사하리이다. 무어 자랑삼아 여쭙는 말씀이 아니라 포도군간 따위는 저의 장원을 바로 보지도 못하지요. 자, 어서 한 잔 드십시오. 낮부터 먹기 시작한 술이 어느덧 날이 저물어 등촉을 밝힐 때까지 되었다.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송강은 그만 술을 사양하였으나 시진은 그래도 은근히 권하여 마지 않는다. 서로 잔을 잡아 초경에 이르렀다. 송강이 문득 몸을 일으키며 소피를 보러 나가려 하니 시진은 곧 장객 하나를 불러 불을 밝혀들고 길을 인도하게 한다. 송강은 그를 따라 긴 낭하를 걸어갔다. 그가 동랑 정면에 이르렀을 때다. 역시 술이 취하여 걸음걸이가 확실하지 않은 탓이었다. 송강은 한 기골이 장대한 사나이가 그곳에 나와 앉아서 쬐고 있는 화토불을 발로 차서 엎어놓고 말았다. 빨갛게 피어오른 숫덩이가 그대로 튀어 얼굴을 친다. 그 사나이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온몸에 식은 땀을 쭉 뽑고 노기가 충천하여 벌떡 일어섰다. 이게 웬 자식이야? 다짜고짜 달려들어 송강의 멱살을 잡으니 등롱을 들고 앞에 섰던 장객이 깜짝 놀라 외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어른은 대감께서 아주 귀하게 모시는 손님인뎁쇼. 귀한 손님이라. 나도 처음엔 귀한 손님이었다. 첫날 좋은 손 없고 백날 붉은 꽃 없다더니 요새는 너의 주인이 푸대접이 심하더구나. 그대로 주먹을 들어 송강을 치려 하니 장객은 등롱을 내던지고 그 사나이의 팔에다 매달렸다.
마침내 시대관인이 쫓아나왔다. 압사 어른께 이 무슨 무례한 짓이란 말이오. 압사요. 압사도 운성현의 송압사나 된다면 모르지만 송압사를 잘 아시오. 만나 뵌 적은 없지만 명성은 익히 듣자 왔소. 천하의 급시우 송강을 모를 리가 어디 있겠소. 그럼 만나시고 싶겠구려. 그렇잖아도 병만 나으면 곧 찾아뵈올 테요. 옛말에도 멀면 10만 8천 리요 가까우면 바로 눈앞이라고. 지금 손님 앞에 서 계신 이 어른이 바로 급시우 송강이시오. 그 참말이오. 송강이 비로소 입을 열어 네, 이 사람이 송강입니다. 한마디 하니 그는 그대로 넙죽 엎드려 절을 드리며 몰라 배웠고 너무나 무례하였습니다. 눈이 있어도 태산을 못 알아배운 것이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송강은 황망히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물었다. 조카의 고성대명이 뉘신가요? 시진이 대신 답하였다. 이분은 청하연 분으로 성은 무요, 이름은 승이요. 저에게 와 계신 지가 한 1년 되지요. 내 무이랑의 명자를 들은 지 오랜데 이곳에서 만나 뵈었기가 천만 뜻밖입니다 그려. 세 사람은 후당으로 함께 돌아가 다시 또 한 차례 술자리가 벌어졌다. 송강이 등쪽 아래서 무송의 인물을 살펴보니 과연 호환으로 늠름하고 당당하다. 위풍이 있고 지기가 드넓다. 송강이 마음에 기뻐하기를 마지 않으며 무송에게 이곳에 온 내력을 물으니 그는 대답한다. 제가 청하연에서 술 먹고 본초 기밀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그만 한 주먹에 때려 눕히고 곧 대가님께로 와서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저는 그자가 꼭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근래 풍문에 들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합니다. 그래 곧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던 차에 우연히 학질에 걸려 못 가고 아까 화곶불을 쬐고 있기도 실은 오한이 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곧 돌아가 편히 쉬시지요. 아닙니다. 아까 불똥이 튀는 통에 온몸에 식은 땀을 쭉 볶고는 이렇게 제풀에 떨어졌나 봅니다. 그렇다면 내게 살해해야 옳지 도리어 때리려 든단 말이오. 주객이 함께 크게 웃고 이날 밤은 삼경이 지나서야 술자리를 파하였다. 원래 무송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시진도 그 호골됨을 알고 대접이 융숭하였으나 차차 지내고 보니 성미가 사나운 데다 술이 취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곧잘 성을 내어 장객의 무리들을 치기도 일수라. 그래서 시진도 자연 그를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10여일 지나 무송은 시진과 송강에게 작별을 고하고 청하연을 향해 떠났다. 9. 행자 무송. 송강에게 작별을 고한 뒤 무송은 청하연을 향해 길을 재촉하였다. 몸에 홍주옷을 입고 머리에 전립을 쓰고 등에 괴나리 보찜을 지고 손에 한 자루 초봉을 들고 밤이면 객점에 들어 쉬고 낮이면 부지런히 길을 가기 수일이다. 무송은 양곡현 땅에 들어섰다. 해가 한낮에 기갈이 심하다. 눈을 들어보니 마침 저편에 주점 하나가 있어 문 앞에 사만 불과강 5자가 쓰여 있다. 무송은 곧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술을 청하였다. 이윽고 주인이 숙채 한 접시와 술 한 사발을 내어온다. 무송은 받아서 단숨에 들이켜고 나자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거참 술맛 좋다. 여보 주인, 뭐 배부를 안주 없겠소? 주인이 대답한다. 수육이 좀 있습니다. 그거 좋지. 한 2억은 썰어내어 오시오. 주인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수육 2근을 썰어서는 큰 대접에다 담아내오며 다시 술 한 사발을 따라준다. 참 술맛 좋다. 어서 더 부으시오. 주인은 다시 한 사발을 따라준다. 무송은 3사발째도 역시 단숨에 들이켜고 또 청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다시는 더 주려 않는다. 무송은 탁자를 두드리며 외쳤다. 여보, 주인, 왜 술을 안 주는 게요? 주인이 대답한다. 고기는 더 달라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고기도 더 먹겠지만 술도 더 가져오시오. 술은 더 못 드리겠는뎁쇼. 고기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 왜 못 주겠다는 말이오? 문 앞에 세워놓은 초기 위에 사만 불과강이라 쓰여있는 것도 못 보셨습니까? 저희 집 술이 워낙 독해나서 어떠한 분이고 3사발만 잡숫고 보면 취하지 않는 이가 없어 이 앞에 고개를 못 넘어가지요. 그래 사만 불과강이라 한답니다.
듣고 나자 무송은 껄껄 웃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는 새사발을 먹었는데도 끄떡이 없단 말이오. 저희 집 술 이름이 원래 투병향이지요. 또 출문도라고도 합니다. 술맛이 워낙 좋아서 드실 때는 순하지만 이제 와서 바짝 술기운이 오를 깹니다. 그 쓸데없는 수작 작작하고 어서 술이나 부으시오. 내 술값 안 치를까 봐서 이러는 게요. 주인은 무송이 새사발을 마시고도 까딱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연하여 새사발을 부었다. 거참 술맛 좋다. 어서 더 부으시오. 정말이지 이 이상 더 잡수시면 해로우십니다. 그 웬 잔말이 이리 심하오. 자, 어서 술도 더 주고 고기도 더 내오시오. 주인은 무송이 그 독한 술을 연하여 6사발을 마시고도 끄떡이 없는 것을 보고 못내 어이없어 하며 그가 청하는 대로 고기 2군을 더 썰어 내오고 술도 다시 3사발을 더 부었다. 무송이 먹고 나자 생각난 듯이 품에서 약간의 은자를 꺼내 탁자 위에 놓고 말하였다. 여보 주인, 이걸로 술값이 족하겠소. 셈을 쳐보고 나서 주인이 대답한다. 오히려 남습니다. 거슬러 드립지요. 애써 거스를 것 없소. 그걸로 술이나 더 주시오. 셈만 따지자면 5잔은 더 드려야 맞을까 봅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드셨다간 이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고 마실 깹니다. 그까지 술 몇 잔 더 먹었다고 취해 쓰러진다면 내 사내 대장부가 아니지. 9잔도 가하신데 정말 더는 해로우십니다. 부으라면 붓는 게지 웬 잔소리야. 내가 정 못 주겠다면 내 이놈의 집을 그대로 부숴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주인은 마지못해 술 6사발을 또 주었다. 무송은 도합 15사발의 출문도를 마시더니 그제야 초봉을 손에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내 어디 끄떡이나 하더냐. 사만불가강이란 무슨 어림도 없는 수작이야. 껄껄 웃고 문 밖으로 나서니 주인은 황망히 뒤를 쫓아 나오며 묻는다. 아니, 어딜 가십니까? 그건 왜 묻소? 술값 받았으면 그만이지. 누가 술값 안 내셨댔습니까? 내 다 호의로 일러드리는 말씀이지요. 저 고개가 이름이 겸양강인데 근자에 호랑이가 나와서 벌써 수십 명이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관사에서 사냥꾼들을 풀었는데 고개 아래에도 방문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왕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리를 이루어 사시, 오시, 미시에만 고개를 넘지 나머지 시간에는 고개를 못 넘기로 되어 있지요. 지금이 미시말 신시초인데 이렇듯 단신으로 더구나 술에 취해가지고 고개를 넘으려 하시다니 될 뻔이나 한 말씀입니까? 오늘은 저의 집에서 그냥 쉬시고 내일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리셔서 수십 명이 함께 모여 고개를 넘도록 하시지요. 듣고 나자 무송은 껄껄 웃었다. 이거 왜 이래? 나는 바로 청하연 사람이야. 내 적어도 겸양강을 수십 차례 지나다녔지만 호랑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웬 어림도 없는 수작이야. 믿지 못하겠다면 우리 집에 방문 베껴둔 것이 있으니 들어와 보십시오. 사람을 보고서 말을 해. 정말 호랑이가 나온데도 두려워할 내가 아니야. 아마도 내가 굳이 나를 집안에다 붙들어 재우고 깊은 밤에 내 재물을 뺏고 목숨을 해치려는 생각인가 보다마는 내 깨에 누가 넘어갈 줄 아느냐. 이 말에 술집 주인은 노하여 남이 일껏 호의로 일러주는 터에 그따위 수작이 어디 있단 말이오. 호랑이한테 물려 죽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으니 마음대로 하시구려. 얼굴을 붉히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무송은 그대로 경양강을 향해 갔다. 한 사오리는 하여 마침내 고개 아래에 이르러 보니 큰 소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껍질을 허옇게 깎아내고 그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다. 근자의 경양강 큰 호랑이가 사람을 상하게 하니 지나는 객상들은 사시오시 미시에 무리를 이루어 고개를 넘어라. 무송은 코웃음을 쳤다. 이게 모두 술장수놈 농간이지. 제가 이래놓고 나그네들을 저의 집에서 묵어가게 만들려는 수작이지만 내가 속을 줄 아느냐. 초봉을 휘두르며 고개를 올라가니 이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산을 넘으려 한다. 언덕길을 한마장이나 올라갔을까 할 때 퇴락한 산신묘가 서 있고 묘문 위에 한 장 인신방문이 붙어 있다. 무송이 읽어보니 글은 바로 다음과 같다. 양곡현시. 경양강 위에 새로이 한 마리 큰 호랑이가 있어 인명을 상해하므로
사냥꾼들을 풀어 행폭해 하였으나 아직 잡지 못하였으니 만약 지나는 객상인들이 있거든 사시오시 미시에 때를 지어 고개를 넘도록 하고 단신으로는 고개를 넘지 말 것이니 행여나 목숨을 해칠까 두려워함이다. 모두들 이런 줄로 알아서 하라. 무송은 읽고 나자 그제야 이 고개에 참으로 호랑이가 나옴을 알고 곧 발길을 돌이켜 주점으로 돌아갈까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이제 새삼스럽게 돌아갔다가는 주점 주인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뭐 별일이야 있겠느냐. 내친 걸음에 아주 고개를 넘자. 이렇게 작정하고 그대로 고개를 올라가는데 이때는 10월 청기라 해는 짧고 밤은 길어 무송이 고개 위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이미 산 너머로 떨어진 뒤다. 무송은 혼자 중얼거렸다. 호랑이가 무슨 호랑이야. 사람들이 공연히 겁을 집어먹고 못 올라오는 게지. 그대로 다시 앞으로 나아갈 때 취기가 크게 올라온다. 전립을 벗어서 등에다 걸고 옷고름을 풀어헤쳐 가슴을 드러낸 다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잡목이 우거진 속을 지나려니 큰 바윗돌 하나가 있다. 에라 아무 데서나 한잠 자고 가자. 초봉을 한 옆에 놓고 그 위에가 쓰러져 무송이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였다. 난데없는 일진강풍이 수풀을 헤치고 불어든다. 원래 구름이란 용을 따르고 바람이란 범을 쫓는 법이다. 그 일진강풍이 지나자 수풀 속으로부터 이마에 흰 점 박힌 한 마리 큰 호랑이가 뛰어나온다. 무송은 깜짝 놀라 바위 아래로 몸을 뒤쳐 뛰어내리며 곧 초봉을 집어들었다. 호랑이는 앞발을 꿇고 넙죽 엎드리는 듯 하더니 문득 앞발을 번쩍 들며 몸을 날려 그대로 무송에게로 달려든다. 실로 아슬아슬한 순간이다. 무송은 엉겹결에 간신히 몸을 획 돌려 피하였으나 아까 먹은 술 15사발이 모조리 식은땀이 되어 그대로 온몸에 쭉 흐른다. 앞발로 허공을 치고 땅에 떨어진 호랑이는 무송이 어느 틈에 저희 뒤에가 서 있는 것을 알자 이번에는 앞발로 땅을 버티고 뒷발을 번쩍 들어 그를 치려든다. 무송은 또 몸을 획 돌려 피하였다. 호랑이는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한 소리로 크게 어흥하고 울더니 흡사 새몽둥이 같은 꼬리를 번쩍 꺼나 세우고 그대로 무송을 후려 갈기려 든다. 이번에도 무송은 몸을 획 돌려 간신히 피하였다. 원래 호랑이가 사람을 잡는 수단이란 3가지밖에 없으니 곧 앞발로 치고 뒷발로 차고 꼬리로 때리는 것이다. 저 호랑이는 이 3가지 수단을 시험하여 3번 다 패를 보자 또 한 번 주홍 같은 입을 벌려 어흥하고 울더니 몸을 번뜩이어 돌아서며 다시 한번 달려들려 한다. 무송은 곧 두 손으로 초봉을 번쩍 치켜들고 평생 기력을 다하여 내리쳤다. 그러나 호랑이를 친다는 것이 황겁결에 잘못 옆에 서 있는 나뭇가지를 후려갈겨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며 손에 든 초봉도 두 동강이 난다. 그 틈을 타서 호랑이는 다시 몸을 날려 앞발로 치려들었다. 무송은 모로 훌쩍 뛰어 이것을 피하자 즉시 손에 잡았던 반토막 초봉을 내어 던지고 허공을 치고 땅에 떨어진 호랑이에게로 와락 달려들어 그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대로 억누르려 들었다. 호랑이는 몸을 버르적거리며 머리를 치켜들려 연해 용을 쓴다. 무송은 더욱 기력을 다하여 호랑이 머리를 억누르며 오른발로 그 면문을 수없이 찼다. 호랑이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연해 으르렁대며 앞발로 땅을 허비적거려 삽시간에 조그만 구덩이를 하나 파놓는다. 무송은 즉시 그 속에다 호랑이 입을 틀어박고 왼손으로는 그대로 그 머리를 억누르고 오른손으로는 철대 같은 주먹을 쥐어 그대로 어지러이 쳤다. 한 50~60대나 후려 갈겼을까. 마침내 그처럼 사납던 호랑이도 눈으로 입으로 코로 귀로 선지피를 내쏟고는 그대로 그곳에가 늘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혹 다시 살아나지나 않을까 겁이 나서 무송은 부러진 초봉을 찾아 들고 다시 한 차례 후려갈겼다. 이제는 아주 죽은 모양이다. 그러나 무송도 역시 기진맥진이었다. 그는 다시 바위 위에가 걸터앉아 혼자 생각한다. 이제는 날도 아주 저물었는데 만약에 호랑이가 또 한 마리 나오기라도 하고 보면 내 무슨 수로 그놈을 당해내랴. 한시바삐 내려가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작정하자 곧 벗어놓았던 전립을 찾아 쓰고 걸음을 재촉하여 산을 내려갔다.
그러나 단 한마장 길을 못 다가서 문득 풀숲 속으로부터 호랑이 2마리가 쌍을 지어 나온다. 무송은 외쳤다. 이젠 속절없이 죽었구나. 그러나 이상도 한 일이었다. 호랑이 2마리는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머리를 치켜들고 벌떡 일어선다. 무송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호피로 옷을 지어 입은 사람으로 둘이 모두 손에 오고차를 잡고 있다. 무송이 물었다. 그 모양으로 예서 무엇들 하고 계시오? 호피 쓴 2 사나이가 대답한다. 우리는 지연의 분부를 받자와 호랑이 사냥을 나온 사람이오. 그놈의 짐승이 어찌나 사나운지 보통 수단으로는 잡을 도리가 없기로 이렇게 호랑이 껍질을 쓰고 나선 게지요. 저 아래에도 장정 10여 명이 또 매복을 하고 있소마는 임자는 대체 사람이요 귀신이요. 이 밤중에 혼자서 더구나 맨주먹으로 고개를 넘어오다니 도무지 까닭을 모를 일이오 그려. 그래 호랑이를 만나지는 않았소. 바로 지금 이 위 숲속에서 임자들이 찾는 호랑이를 만나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고 내려오는 길이요. 여보 듣기 싫소. 거짓말도 분수가 있지. 못 믿겠음 바로 같이 가봅시다 그려. 사냥꾼들은 반신반의하며 즉시 소리쳐서 아래 매복하고 있던 장정들을 불러가지고 횃불을 밝혀들고서 무송을 따라 고개 위로 올라갔다. 고개에 이르고 보니 과연 크나큰 호랑이 1마리가 죽어서 쓰러져 있다. 사람들은 일변 놀라고 일변 기뻐하였다. 우선 장정 하나를 급히 내려보내 본연 이정과 해간 상호에게 이 일을 알리게 한 다음 죽은 호랑이를 묶어서 기다란 장대에 꿰어 여럿이 메고 일제히 산을 내려갔다. 고개 아래 이르러 보니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7, 80명이나 모여섰고 본처 상호가 보낸 도교가 무송을 기다리고 있다. 무송은 교자에 올라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장원으로 이끌리어 갔다. 인도를 받아 정청으로 올라가니 주인은 곧 그를 상자에 모셔 앉히고 모여든 동리 사람들과 함께 우선 장사의 고성대명은 뉘시며 고향은 어디십니까? 하고 묻고 다시 호랑이 잡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한다. 무송이 치중에 고개를 넘으려다 호랑이를 만나 마침내 맨주먹으로 때려 죽인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여 들려주니 모든 사람은 일제히 혀를 내두르며 정말 천하장사십니다. 칭송하기를 마지 않고 즉시 술과 고기를 내어 권하니 무송은 이를 사양하고 호랑이를 잡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몸을 그만 객방으로 나가서 쉬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이다. 무송은 4명 장객이 매는 양교에 높이 앉아 지연상공을 뵈러 들어갔다. 그의 앞을 선 것은 7, 8명 장정이 맨 죽은 호랑이다. 거리거리 구경 나온 사람들로 송곳 하나 꽂을 틈이 없다. 현전 아문에 이르러 교자를 내려 바로 청전으로 들어가니 기다리고 있던 지연은 곧 청상으로 오르라 분부를 내리고 이어서 호랑이 잡은 곡절을 묻는다. 무송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차례 자세히 이야기하니 청상청하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다. 지연은 그에게 술을 내리고 상금 1천간을 내려준다. 그러나 무송은 받지 않고 말하였다. 소인이 상공의 복음을 입사와 요행으로 범을 잡은 것이 없지 결코 소인이 능하기 때문이 아니오니 어찌 감히 상금을 받자오리까. 소인이 듣자오니 이곳 사냥꾼들이 저 호랑이 하나로 인하여 상공의 책벌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 1천간 상금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마땅하올까 생각되옵니다. 지연이 이를 허락하자 무송이 곧 청상에서 상금을 사냥꾼 무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니 지연은 무송이 용력만 남에게 뛰어날 뿐이 아니라 또한 위인이 그렇듯 충우인덕함을 보고 그를 크게 청구할 뜻이 있어 곧 무송을 보고 말하였다. 내 고향이 청하현이라 하니 우리 양곡현가는 지척가니라. 내 이제 너를 도두로 삼을까 하거니와 내 의향은 어떠하냐. 무송은 꿇어앉아 아래였다. 상공께서 그토록 은혜를 내리신다면 소인은 몸을 마칠 때까지 상공을 모시려 하옵니다. 지연은 곧 압사를 불러 문안을 세우고 당일로 무송을 보병 도두로 삼았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서의 일이다. 무송이 현문을 나서 혼자 거리를 거닐고 있으려니까 무도두 하고 등 뒤에서 부른다. 돌아다 보니 뜻밖에도 그의 형 무대랑이다.
무송은 진정으로 반가웠다. 형님, 그 사이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곳에는 웬일이오? 저는 그저 청하연에 계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내 이리로 떠나온 지도 어언간 반년이 넘나 보다. 내 그동안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무심하더란 말이냐. 무대랑은 아우를 쳐다보며 한편으론 반기고 한편으론 원망한다. 원래 무대와 무송은 한 어머니 속에서 나온 형제건만 누가 보든 친동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점이 판이하였다. 아우 무송은 신장이 팔척에 모습이 당당하며 천백근 기력을 가졌다. 그렇길래 그 사나운 호랑이를 맨주먹으로 때려잡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형 무대는 신장은 오척이 미처 못되고 얼굴은 추루하며 두뇌는 가소로워 청하연 사람들은 그를 별명지어 삼촌전곡 숲이라 불러오는 터이다. 그래도 무송이 청하연에 있을 동안에는 그를 꺼리어 아무도 이 형을 감히 능멸하지는 못하였었다. 그러나 한번 무송이 집을 나가자 고을 사람들은 매사에 무대를 업신여겼다. 더구나 방금년이라고 하는 계집을 무대가 안악으로 맞아들인 뒤로는 더욱 심하였다. 이 방금년이란 여자는 올해 그 나이 22. 낯짝이 제법 반반하게 생긴 계집으로 원래가 청하연에서 몇째 안 가는 부잣집의 시비였으니 본래 같으면 삼촌전곡 숲이라고 불리우는 무대와 같은 위인에게로 올 계집이 아니다. 그러나 일은 공교로웠다. 그 집 주인 영감이 이 방근년이에게 뜻이 있어 어느 날 저녁 때 남몰래 그 손목을 잡아 이끄는 것을 방금년이가 획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주인 마님께 고하였으니 대체 점잖은 주인 영감의 체면이 무엇이 되었겠는가. 그래서 속으로 크게 한을 품은 주인 영감은 그 안갚음으로 방금년이를 동네에서도 가난하고 못생기기로 이름난 무대에게 그대로 내어주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 마을 안에 시기하는 젊은 것들은 연한 양의 고기가 잘못해서 개 아가리로 들어갔다고 짓거렸다. 그러나 알고 보면 팔자에 없는 미인 계집을 얻어가지고 도리어 골치만 앓고 있는 무대였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라 그저 그대로 붙어 산다 뿐이지 계집이 속으로 밤낮 다른 사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쯤은 무대도 짐작 못하는 바가 아니다. 실상 동네 젊은 사내들과의 사이에 별별 소문이 다 떠돌았다. 그래서 무대는 그대로 청하연에서 살 수가 없어 마침내 이곳 양곡현으로 집을 옮기고 거리로 나가서 전이나 취병을 팔아 그날그날을 지내오던 중에 오늘 이렇듯 아우 무송을 만난 것이다. 일전에 경양강 위에서 호랑이를 맨주먹으로 때려잡고 도두가 되었다는 장사의 성이 무가라는 말을 듣고서 내 속으로 10중8구는 내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다. 하여튼 잘 만났다. 자, 어서 내게로 가자. 무대는 그 즉시 자기 집으로 아우를 이끌고 가서 아내 방금년이와 상우례를 시켰다. 방금년이는 무송의 인물을 보자 혼자 속으로 생각한다. 어쩌면 한 어머니 속에서 나온 형제면서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경양강 호랑이를 맨주먹으로 때려잡은 장사라니 좋기는 팔기운만이 아닐게야. 제가 아직 장가를 안 들었다거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재야지. 곧 주육과 과일을 마련하여 대접을 극진히 하며 현아에서는 자고 먹는 것이 다 함께 불편할 것이니 부디 집으로 와 있으라 재삼 권한다. 무대는 물론 방금년이가 속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줄을 꿈에도 알 턱이 없다. 그 참 좋은 말이요. 예, 너 오늘 밤으로라도 곧 내게로 오도록 하여라. 하고 함께 권하니 무송은 그날 현아로 돌아가자 곧 이 일을 지연상공에게 품하고 행리와 포개를 수습하여 토병에게 지워가지고 형의 집으로 왔다. 이날부터 무송은 형 내외와 한 집에서 살았다. 흐르는 세월이 마치 물과 같아서 어느덧 가을이 다가고 겨울이 되었다. 동짓달 어느 날 일이다. 연일 삭풍이 세차게 불고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하룻밤새 큰 눈이 내려 날이 훤히 밝자 천지는 완연한 은색이다. 방금년이는 오늘이야말로 저의 그윽한 심사를 무송에게 알리고야 말리라 굳게 결심하고 그저 눈이 내리는 거리로 남편 무대를 떡팔로 내어보낸 다음에
곧 이웃집 왕파에게 부탁하여 술과 고기를 사다가 주안상 하나를 얌전히 차려놓고서 새벽에 번을 들러 들어간 무송이 한시 앞이 돌아오기만 고대하였다.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송은 돌아왔다. 방금녀는 곧 내달아 그를 맞아들였다. 무송은 전립을 벗어서 눈을 털고 허리에 찬 전대를 풀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금녀는 즉시 대문을 닫아 걸고 뒷문에도 빗장을 지른 다음에 준비하였던 안주 등속을 받쳐들고 들어갔다. 형님은 어딜 가셨나요? 방금년이 대답한다. 오늘도 장사 나갔죠. 자, 어서 한 잔 드세요. 형님이 들어오시거든 모시고 같이 하죠. 언제 들어올 줄 알고 기다려요. 자, 어서 더운 김에 좀 드세요. 무송은 마지 못하여 잔에 손을 잡았다. 금녀는 술을 권하여 눈가에 웃음을 띄우면서 참 누구한테서 들으니까 아주버니께서 창기 하나를 동가에다 살림을 시키고 계신다고요. 그거 공연한 말이죠.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글쎄, 네 말이 옳은지. 못 믿으시겠다면 형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려. 형님이 그런 걸 다 알면 저렇게 떡을 팔러 댕기지를 않게요. 허허허. 아주버니, 어서 약주 드세요. 연하여 곤하고 저도 자작으로 석 잔을 거푸 먹고 나니 방금 년이는 우연히 발동하는 춘심을 스스로 억제할 길이 없다. 그는 문득 팔을 들여 무송의 어깨를 가만히 꼬집고 한마디 한다. 아이 아주버니, 이것만 잊고 춥지 않으세요? 무송은 아까부터 형수의 고동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마음에 즐겁지 않았으나 그래도 꾹 참고 아무 대꾸 안 하였다. 그러나 오직 욕심만이 부릴 듯하는 계집은 이러한 남자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다. 방금년이는 마침내 술을 한 잔 따라 제가 먼저 입을 대고 반 넘어 남은 술을 무송에게 권하였다. 여보세요. 이 잔 좀 받아주세요. 무송은 더 참지 못하였다. 그는 계집이 내어미는 잔을 빼앗아 그대로 마룻바닥에 던지고 꾸짖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무송은 저 인륜을 모르는 금수의 무리가 아니라 당당한 남자란 말이오. 만약에 다시 이러시는 일이 있다 하면 무송이의 눈은 혹시 아주머니를 알아뵐지 모르지만 이 주먹만은 아주머니를 몰라뵐 것이니 그리하시오. 방금 연희는 일변 무안하고 일변 분하여 얼굴이 주홍빛이 되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술잔을 수습하여 가지고 도망치듯 부엌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대가 돌아왔다. 여보, 문 열어. 남편의 음성을 듣자 방금 연희는 황망히 달려나가 문을 열었다. 무대는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오자 문득 그의 눈이 울어서 퉁퉁 부은 것을 보고 놀라 물었다. 아니 웬일이오? 누구하고 또 싸웠소? 계집은 앙큼하였다. 임자가 변변찮아 나까지 업신여김을 받는 게 아니야. 아 누가 왔어 뭘 했기에. 무송이 녀석이지 누군 누구야. 날은 추운데 눈을 혼빡 받고 들어왔기에 내가 몸이나 풀라고 술 한 잔을 데워다 주지 않았겠어. 그랬더니 글쎄 이 녀석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뭇 날 가지고 희롱하려 드는구려. 그러나 무대는 믿지 않는다. 내 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 함부로 마라. 말을 마치자 그는 무송이의 방으로 갔다. 예, 너 점심 안 먹었거든 나하고 겸상해서 먹자. 그러나 무송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혼자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사해를 벗고 유방화를 신은 다음 웃옷을 입고 전립을 쓰고 전대를 띠고 바로 집을 나섰다. 이 모습을 본 무대는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다. 예, 어딜 가니? 그러나 무송은 역시 아무 대답 없이 그대로 거의 다름질을 쳐서 가버렸다. 무대는 곧 안으로 들어가 금년을 보고 물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한마디 없이 가버리니 대체 웬일이야? 웬일은 무슨 웬일이야? 제가 진죄가 있으니까 명구스러워 있을 수 없어 그러는 게지. 인제 보구려. 오늘 밤으로라도 제가 사람을 보내서 짐을 찾아가고야 말게니. 과연 얼마 안 있어 무송은 한 명 토병을 데리고 돌아와 저의 행리를 수습하여 가지고 나간다. 무대는 쫓아와서 물었다. 송아, 너 대체 왜 이러니? 그러나 무송은 형님, 구태여 아시려고 할 것 없습니다. 그저 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고 말을 마치자 토병을 앞세우고 현하로 돌아가 버린다.
무대는 다시 붙들지를 못하였으나 이튿날이라도 아우를 만나보고 어인가닥을 굳이 물어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여우 같은 금년이 죄가 드러날까 겁이 나서 만약 임자가 다시 그 녀석을 만나볼 때는 나는 이 집에서 영 나가버릴 테니 그런 줄 아시오. 하고 포달을 부리는 통에 무대는 그러지도 못하고 형제가 한 고을 안에 살면서도 서로 소식을 모른 채 10여일을 지냈다. 이때 이 고을 지연은 도임한 이래 2년 반 사이에 적지 않은 은양을 수중에 넣었으므로 이것을 동경으로 올려보내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하고 승전할 길을 얻으리라 하여 무송을 불러들였다. 동경에 있는 내 친곤들에게 예물을 한 짐 보낼까 한다마는 다만 도중에 도적들이 있을까 근심되는구나. 그래서 특히 너 같은 영웅호환에게 분부하는 터이니 내 부디 수고를 아끼지 말고 다녀오너라. 무송은 지연상공의 분부를 받고 사처로 물러나오자 토병을 시켜 한병술과 어육가품 등속을 사오라 하여 들려가지고 자석가로 형 무대를 찾아갔다. 무대는 마침 집에 돌아와 있었다. 무송이는 곧 토병에게 명하여 부엌에 들어가서 술상을 차리게 하니 이때 방금년이는 무송이 술과 고기를 들고 찾아왔다 듣자 속으로 혼자 생각하기를 그때는 그랬어도 정녕 제가 내가 마음이 있어서 그래 다시 온 게 분명하지 않아. 어디 내 두고 저 하는 고동을 봐야지. 불이 나게 머리 빗고 분 바르고 옷까지 갈아입은 다음에 방금년이는 나와서 무송을 맞았다. 아주버니, 그래 어찌된 일이에요? 그날 갑자기 나가버리신 뒤로 도무지 이렇다는 소식이 없으시니. 그래서 매일같이 형님께 나가시면 제발 아주버니 좀 찾아보시라고 그러건만 들어오시면 말씀이 도무지 못 만나겠더라고 그러는군요.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무송은 대답하였다. 실은 형님과 아주머님께 꼭 여쭐 말씀이 있어서 이렇듯 배우러 온 터입니다. 그러면 다락 위로 올라가시죠. 세 사람은 같이 다락 위로 올라갔다. 이윽고 술자리가 벌어졌다. 곤커니 자커니 하여 술이 5순배에 이르자 무송은 술 한 잔을 따라서 손에 들고 형 무대를 향해 말하였다. 형님, 제가 이번에 지연상공의 분부를 받자와 동경회를 올라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내일로 곧 떠나야겠는데 오래 걸리면 2달이요. 빨리 돌아온데도 아마 40-50일은 걸릴까 봅니다. 그래 특히 떠나기 전에 형님께 한 말씀만 당부하고 가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저 없는 동안은 부디 아침에는 늦게 나가시고 저녁에는 일찍언이 돌아오시도록 하며 돌아오시는 대로 아주 대문을 잠그고 지내십시오. 남이 뭐라든지 그저 꾹 참으시고 10일랑은 아예 마세요. 또 남에게 욕을 당하시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돌아올 때까지는 모든 걸 그저 참고 모른 채 하셔야만 됩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시겠으면 형님, 이 잔을 받으세요. 무대는 잔을 받아들며 대답하였다. 내 모든 일을 내 말대로만 따라서 하겠다. 무송은 다시 둘째 잔에 술을 가득히 부어들고 형수를 향하여 말하였다. 우리 형님이 워낙이 순박하시니까 그저 대소사를 물러나고 아주머님께서 알아서 하셔야만 합니다. 겉이 든든한 게 속 든든하니만 못하다지만 아주머님만 매사에 잘 보살펴 가신다면 우리 형님이야 무슨 근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옛말에도 울타리가 튼튼하면 강아지 새끼 들어올 틈이 없답니다. 말을 듣고 나자 방금년이는 얼굴이 기바퀴까지 새빨개 가지고 원참 나중에는 못할 말이 없나배. 울타리가 튼튼하면 강아지 새끼 들어올 틈이 없다니 그게 누구에게 하는 수작이야. 말이면 다 하나. 그래, 내 행실이 어때서 그따위 수작을 해.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획 자리에서 일어나 층계를 뛰어내려 가더니 분에 못 이겨 우는 소리가 다락 위까지 들린다. 무송은 형과 몇 잔 술을 더 나눈 다음에 그러면 형님, 안녕히 계십시오. 부디 제가 한 말씀을 잊지 마세요. 그저 무슨 일이 있든 꾹 참고 지내시도록 하세요. 거듭 당부하고 그는 사처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 일찍이 무송은 예물 실은 수레를 연거하고 바로 동경을 향하여 떠났다.